우리 청중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기 나오는 그 천문학적인 숫자가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아니면 느낌이 어떠세요? 부럽지 않아요? 제 솔직한 마음은 사실 부러워요. 크리스찬 베일도 부럽고 마크 버리, 마이클 버리, 마크 바움 역시 인생은 한 방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크게 벌어졌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 영화는 우리한테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거기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있으면 제가 불어드릴 텐데 이 풍선이 이제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계속 불다 보면 터지겠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누구도 터질 줄 몰랐던 거였죠. 그러나 마크 바움과 그 마이클 버리하고 몇 명의 투자자들은 그것이 결국은 터질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거기에 이제 투기에 가까운 사실 투기에 가까운 그런 투자를 집행하게 된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똑같이 반복돼요, 항상.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봄, 여름 인생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2006년, 2007년도만 해도 대한민국도 역시 부동산 시장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왜냐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저도 그때 기억나는 건 뭐냐면 저도 그때 현장 영업을 할 때 제가 이제 금융 PB로서 현장에서 영업할 때였었는데 그때는 부동산이 그때까지만 정말 신화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손해본다는 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선배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때 2006년, 2007년도에 모기지론으로 그다음 높은 금리를 감수하면서까지 왜냐? 금리보다 내가 부담할 금리보다 집값이 그 전까지 10년 동안 계속 물론 그 이전부터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집을 사신 분들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우스 투어.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그렇게 직격탄을 맞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98년도에 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서 특히 IMF 사태를 통해서 한방 그 예방 주사를 맞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미국처럼 직격탄을 피했지만 아무튼 그 사건이 바로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보면 아침 처음에 시작할 때 마크 트웨인의 말이 나옵니다. 그 헤드라인에 우리가 곤경에 당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확실히 한다고 착각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권위자의 말들을 믿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권위자. 우리는 권위자의 말을 신뢰하지만 권위자가 어떠한 팩터, 어떠한 사실 갖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지적 게으름이거든요. 누군가를 믿고 행동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누군가가 말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건 굉장히 피곤한 영역이거든요. 이 지적 게으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로 소위 말하면 그런 월가를 지배했던 그런 소위 말하는 그린스펀 전 의장처럼 모든 그런 권위자들이 일구동성으로 다 그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마이클 버리가 그 투자를 집행했을 때 거기에 거액의 돈을 낸 그 사람의 마이클 버리가 맨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수많은 멘토들 다 잃었다. 2년 동안 자기는 마음이 다 녹초가 됐고 그 멘토들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한다. 바로 그 권위자들의 말이 수많은 피해를 일으킨 것이죠. 이 영화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반면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헤지펀드라고 들어보셨죠? 헤지펀드. 자, 우리 IMF 옛날 98년도 IMF 사태를 일으킨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 특히 헤지펀드로 이루어진 그런 그 금융 공격이었는데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사이언 캐피탈이나 그 브라운필드 다 헤지펀드예요. 투기적 자본이 있죠. 단기적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보면 되게 좀 좋게 보이잖아요. 지금 일단 주인공들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맨 나중에 보면 고민하잖아요. 고뇌하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수익을 보려면 국가 경제가 망해야 되니까. 사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네들이 발생되는 수익을 재단을 만들어 갖고 기부했어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물론 그 이후의 스토리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의 그런 옛날에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그 당사자들이 저 월가에 있는 저런 헤지펀드였다는 것. 네. 그 헤지펀드 정체가 저런 펀드입니다. 단기적인 투익을 보고서 그리고 공격적으로 하죠. 피도 눈물도 없는. 우린 당했기. 근데 헤지펀드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좋게 보면은 저런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특히 금융업계에 종사하실 분들이나 현재 종사하신 분들 그 다음에 금융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저도 이렇게 있게 된 건데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일반 사람들을 무식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돈을 버니까. 예. 저는 주로 어떤 강의를 하냐면은 복잡한 어떤 금융 용어를 쉽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주식 용어나 무슨 파생 상품의 어떤 용어나 보험 용어나 알고 보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일반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왜냐, 일반 사람들이 안다면 자기네들이 역할이 사라지니까. 이게 그 원래 자본시장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그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 그 백종원 씨가 왜 제가 봤을 때 인기 있냐면 그분 레시피는 되게 쉽지 않나요? 네, 굉장히 쉽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평가도,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설탕을 많이 쓴다 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나요? 근데 음식하는 입장에서는 그분의 그런 것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음식점의 음식들이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는 어떤 치부를 공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은 결국은 꼭 금융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특히 금융은 부가가치를 세게 만들려면 일반 소비자들이 모르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야 그들의 역할이 생기고 그래야 그들이 수수료를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최소한 지킬 수 있는 지식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3년 9월에도 우리나라에 아주 비슷한 사건이 터졌죠. 기억하시면 모르지만 동양그룹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동양그룹 사태. 동양그룹 계열사 및 그러한 그 CP 단기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동양그룹은 2008년도부터 자본 잠식 상태였고 특히 2013년 1월 달에는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 그룹이 망가질 거라는 것. 그러나 이 동양그룹은 또 동양증권을 통해서 그 단기성 사채, 아니 단기성 회사채,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회사채를 무려 4만 명한테 1조 3천억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봤죠. 감옥을 간 사람은 있습니다. 현재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은 유한타증권으로 바뀌었지만 동양증권의 이사진과 그런 불안전 팔매 일사 같은 분들이 계속 형사고소에 처벌을 받고 있고 또 동양그룹의 수장이 현지현 회장을 얼마 전에 실형으로 7년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국가한테 왜냐하면 그 회사들은 다 파산됐고 자본 상태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감독을 미비했다. 금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소송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결국 피해는 다 그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한테 돌아간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때 그것을 사인할 때 최소한 그 소비자분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이 좀 있었다면은 왜냐하면 그 회사 재무제표만 봐도 알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엄청난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것.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점점 그게 더 필수가 아닌가. 상품은 점점 복잡해지는 대신 기회와 위기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지 아니면 위기로서 나한테 전가시킬지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최소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더군다나 지금같이 정보가 이 범람하는 시대에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의 영어에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용어를 이해하셨으면 되게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거기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게 나오죠. 신용부도 스와프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제가 이제 돈을 빌려드렸어요. 우리 기자님한테 돈을 빌려드렸는데 못 받을까봐 다른 회사에 보험 드는 거예요. 이게 신용부도 스와프예요. 다시 이분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못 받을까봐 이분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분 못 받을까봐 제가 보험료를 내는데 보험료가 이분이 부도날 가능성이 아주 적다면 제 보험료가 적겠죠. 근데 이분이 부도날 가능성이 높으면 보험료가 클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모기지 MBS가 부도날 확률이 적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그 이제 마크 바움 이런 사람들이 뻥튀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싸니까. 그래서 20배니 그 수익이 나오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건 맨 후반부에 나와요. 그 이제 마크 바움이 막 고민했던 것들 왜 그 매도를 했냐면은 자 이분한테 돈 빌린 거를 부도날 걸 해지해서 딱 A 회사에 빌린 거를 C에 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또 한 거예요. 모건 스탠리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모건 스탠리도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 매도 타임을 고민하잖아요. 이건 다시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도박을 한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이 여파가 어디까지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은행권의 그런 것들을 다 자기네들을 부인했으니까 그 얼마나 화딱지가 그 사람이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나 누구 말이 맞나 보자 하면서 질렀던 건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 망하게 생긴 거란 말이지. 그죠? 물론 이제 수익은 어느 정도 생겼다 하더라도 그들이 거기서 비애를 느끼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속해 있는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러한 문제로서
이 감독을 이렇게 해서 그걸 좀 해석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느낌이 왔습니다. 아니 지금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제가 이제 돈이 사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뭐 공무원이시든 군인이든. 왜냐하면 사실 근로소득 갖고는 이제는 재산 축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이미 여러분들 그 소득이 2만 불을 돌파하면요. 근로소득 갖고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절대 그거 갖고 어떤 재무적 안정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수명은 엄청 길어졌잖아요. 이제 85세. 여러분들은 지금 20대이신 분들은 기대 수명 약 105세에서 110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나 이런 투자 상품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막상 제가 가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검색하고 그러니까 조사해 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잘 모르시는 분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첫 번째 하나 알려드리면요. 금에 주목하세요. 금. 왜냐하면 금 지금 한 돈에 15만 8천 원인데 24만 원 하던 게 3년 전 사는 게 24만 원 하던 게 지금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거품은 생기게 마련이고 거품이 무너지고 또 세계가 위기가 도래하게 되면 겨울이 오게 되면 금값은 다시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부터 금펀드, 금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라서 종목처럼 매매할 수 있는 그 주식시장에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선물 ETF나 아니면 직접 여러분 요즘 밤에 그 홈쇼핑 보면요. 그렇게 금을 팔아요. 금. 네, 금을 직접 매도해 홈쇼핑에서.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요. 큰 돈 생각하지 말고 50만 원, 100만 원 아니면 30만 원에서 사라고. 금 여러분 갖고 있으면요. 잘 안 팔게 돼 있어요. 그 금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아 진짜예요. 그리고 잘 안 팔게 돼 있어요. 현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금은 내가 이익 보고 팔아도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금은 비과세예요. 금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금값의 추이 같은 걸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네요. 저도 제가 지금 나이가 46인데요. 32살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주식 주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네, 뭐 소득세니 뭐니 아무 몰랐고 물론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딱 그냥 3가지만 정리해서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재테크 강의 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계획이.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 500만 원 생겨서 하와이로 여행을 가신단 말이에요. 여행을 갈 때 여행 계획 안 세우고 가는 분 있겠어요? 꿈에 그리던 여행인데 여행 계획 세우겠죠. 여행 계획 없이 하와이 가면은 대개 숙박이나 어떤 뭐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뭐 고생하시겠죠. 아무래도 바가지 쓰기 십상이고 휴가도 계획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인생은 계획이 있나요? 다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세콤에 있는 직원한테 서울 시내 중심지에서 ATM 기계로 완벽하게 털려면 몇 분 이내 털어야 되니까 3분 이내 털면 완벽해지는데요. 서울 변두리는 10분 이내, 저 시골 가면 30분 이내 털어요. 범죄도 계획,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과연 인생에 계획이 있으신지. 첫 번째는 확고부동한 목표를 세우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소득 갖고는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안정을 아주 큰 소득을 벌어들이는 그런 특수직이 아닌 이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식, 금융지식을 일깨워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있으셔야 돼요.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것이 금액의 규모를 떠나서 최소한 단돈 1,000만 원 정도라도 종잣돈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를 쓰시는 것이 첩경입니다. 제가 가계부를 저도 13년째 쓰고 있는데 지출을 통제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버는 돈을 절대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 가계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강력한 재테크 플랜의 첫 번째 가계부입니다. 그 7년 정도 쓰시면 어지간하면 돈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또 당장 시작하실 거는 많은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정확히 30분, 30분도 평일에 바쁘시다면 토요일날 하루 몰아갖고 딱 하루 일주일에 3시간만 공부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딱 들어가면 검색창 있죠? 그 밑에 딴 데 메일이니 보지 마시고 증권이라고 있어요. 증권, 네이버 증권. 거기 딱 클릭해서 보시면 금융홈, 해외시장, 국내 이슈면서 막 기사가 나오는데 그냥 거기에 나오는 주요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금융은 용어 싸움이에요. 용어 싸움. 용어만 이해하면 되게 내용이 쉬워져요. 생각보다. 네. 그거 여러분들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투자하신다면은 지금 여기에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구나. 물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금수저 물려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흙수저로 살든가 아니면 내가 금수저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이 금수저가 되는데 크나큰 버팀목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질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소 한 3년 정도만 꾸준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많은 성장과 많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경제 관련 뉴스 보면 롱숏 나오는데 빅쇼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만 숏 포지셔닝이
공매도가 끊임없이 나오죠. 공매도. 공매도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공매도가 뭐냐면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은 기업하고 외국인들은 가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중간에 뭐 ISDL이 큰 판에 하려면 무슨 그 브래드 피트를 통해서 이렇게 계좌를 트는 게 바로 그런 공매도같이 파생 상품을 할 수 있는 거래 권한을 얻는 건데요. 공매도가 뭐냐면은 하락에서 수익을 보는 겁니다. 뭐냐면 자 우리 장 기자님께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어요. 10만 원짜리 주식. 근데 나는 이 주식이 지금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식을 지금 1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10만 원 생기죠. 그리고 2달 뒤에 주식이 3만 원으로 떨어져. 그럼 다시 3만 원의 주식을 사갖고 이번에 돌려주면 저는 7만 원 먹죠. 이게 바로 공매도예요. 이게 공매도. 돈이 오간 건 아니에요. 이분하고 주식을 빌려서 주식으로 되돌려주는 건데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수익을 보겠죠. 빅숏은 뭐냐면 짧은 기간에 크게 팔아치웠다는 뜻이에요. 그게 금융용어로 제가 지금 설명이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숏이라는 것이 매도 포지션이고 그걸 큰 규모로 때려가지고서 공매도를 크게 때린 것이죠. 빅숏가 바로 그 뜻입니다. 다시 한번 영화를 보실 때 이제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냥 그 네이버 검색창에서 2008년 금융위기 또는 그냥 리먼 사태 하시면은 히스토리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거기 이제 전문 용어도 아까 여기 지금 나오는 MBS니 CDO니 그 다 나와요. 다. 최소한 용어만. 금융은 용어 싸움이에요. 용어 싸움.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알고 보면. 아까 신용부도 스와프 제가 말씀드린 그 신용이 깨질까 봐 보험 드는 거라니까요. 프리미엄은 뭐냐면 월보험료 내는 거예요. 월보험료. 그러니까 용어만이라도 이제는 다시 한번 해서 이게 그 뜻이었구나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영어 보시면 훨씬 재미있을 거예요. 이게 이 얘기였구나. 그 다음에 순간순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막 카메라 보면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그게 결국은 영화 관객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감독이 이렇게 장치한 거잖아요.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재미를 좀 느끼시지 않을까. 일단 용어부터 정복하시는 게 금융의 핵심입니다. 예. 전 세계는요 지금 미국이 운전하는 지하철에 탄 탑승객이에요. 세계 최고 경제 강대국이고 전 세계 모든 재산은 뭘로 환산되나요? 달러화 아니에요? 달러화. 달러화에 대한 가치를 누가 보증해요? 미국 연준.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무역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왜 IMF가 터졌냐면 외국하고 거래할 때 달러로 해야 돼 무조건. 원화는 안 돼. 기축통화. 소위 말하는 위안화, 엔화, 유로화, 그 다음에 파운드화 이런 몇 가지 기축통화 외에는요. 해외하고 사업을 하고 여행 가고 뭐 할 때마다 우리나라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표시와 가치가 달러로 환산되는데 그 미국 정부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미국 정부가 부도날 뻔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미국 정부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박살나는 거죠,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당연히 닥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물론 차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기름값이 엄청 싸졌기 때문에. 그죠? 1,300원 하나요? 근데 그 기름값이 왜 이렇게 됐어요? 미국 때문에 그래. 미국이 셰일가스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셰일가스가 수출되니까 산유량이 넘쳐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 세계의 모든 그러한 경제 시스템은 미국이 좌우하고 있고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맨날 들으시는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뭐냐면 미국 내에 그냥 그 은행가 미국은 중앙정부가 국가 소유가 아닌데 민간 소유인데 그 민간 업자들이 하는 회의에 따라서 어떻게 금리가 결정되냐에 따라 각 나라의 증시가 춤을 추고 막 폭락하고 난리버거지가 나는 거예요. 미국은 국가은행이 없어요. 민간은행들이 갖고 있어요. 이게 웃기게 시니. 여러분들이 금융 시스템 공부해보면 아실 텐데 앞으로도 미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 한은 이 사태는 이런 일이 계속 미국의 소위 말하면 경제 시스템 문제가 생기면 그러다 그것이 나중에 벌어지겠죠. 풍선이 터지듯이 또 터져요. 똑같이. 이제는 중국이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자기네 위안화를 또 이렇게 기축통화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아직 미국 경제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거 다 GDP를 합쳐도 그 주요 개국의 7개국을 합쳐도 미국 경제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네.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정상영 강사님은 시간을 20년으로 되돌리면 20년이면 제가 26살이겠죠. 그때 제가 이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강사님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나 주식을 공부할 거라고. 금융을요. 만약에 제가 20년 전에 금융을 배웠으면은 제 생각에 직관적으로 재산이 지금보다 5배는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간의 가치가 있거든요. 시간의 가치. 여러분 시간의 가치 이해하시죠? 지금 제가 1시간 공부하는 거는 지금 여기 계시면 학생들이 계신다면요. 20대 100시간의 값어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물론 스마트폰도 사셔야 되고 노트북도 사셔야 되고 사실 거 많은 거 압니다. 저도 게임에 미쳐 있으니까 얼마 전에 플레이스테이션 4 샀으니까 하도 벼르고 있다가 근데 중요한 건 게임기를 샀어도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요. 게임을 할 시간이 게임 컬렉터가 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20년 전에 내 시간에 좀 더 값어치 있는 것들을 투자했다면 과연 나는 어떤 미래를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생각을 고민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기꺼이 바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